말씀드릴 거는 일단은 이 혁신 사업에서 진행했던 사업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다른 대학의 지원 사례 그리고 저희가 나가야 될 방향 이렇게 조사를 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업적 성과는 어쨌든 24년도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웨이브 플러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예비 창업팀 또는 창업동아리를 보는데 20개 팀을 뽑아서 그 팀들을 8개월 정도 지원을 합니다. 교육적인 내용도 전달할 수 있고 지원금도 주고 코칭을 해서 결국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 아이디어가 단순히 그냥 발표용 사업 아이디어가 아닌 실질적인 어떤 사업화를 갈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도 이제 소위 말하는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단순히 얘기하고 얘기를 듣고 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들이 뭔가를 실행하고 즉 자료를 찾는다거나 소비자랑 인터뷰를 한다거나 또는 MVP를 만든다거나 이런 식의 실행 과정 후에 그 결과를 갖고 다시 피드백을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이제 저희가 과정을 운영합니다. 그런 과정을 모든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20팀을 X로 생각을 하고 이 20팀에 대해서 집중 지원을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24년도에 20팀 중에는 대조 쪽이 6팀이 있고요. 서비스팀이 8팀. 기본적으로 서비스팀이 좀 더 많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긴 하는데 그게 이제 몇마다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때 같은 경우는 좀 더 제조팀이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서비스팀이 많은 상태고요. 이 팀을 같이 데리고 저희가 캠프라던가 워크숍이라던가 역량강 프로그램 그리고 진단 코칭, 진도 코칭, 멘토링 이런 걸 통해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그 지산학 엑스포를 통해서 그 학생들의 사업 아이디어가 어떤 건지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 행사 자체가 그들이 뭘 한다는 걸 보여줘라가 아니라 이 행사를 통해서 사실 잠재 소비자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물론 오픈되어서 많은 소비자들이 오진 않지만 교내에 있는 학생들 또는 교직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때 본인들의 사업 아이디어, 즉 문제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분을 생각을 해서 그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조사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팀마다 당연히 다 편차는 하지만 어떤 팀 같은 경우는 300명의 인터뷰도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이 행사 1박 2일 동안 그래서 홍보 부스를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 홍보 부스에서 사실은 뭐 포스터 발표 이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했던 거는 일단 끌어들여라. 니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 아이디어를 홍보 포스터라는 걸 통해서 노출을 시키고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인터뷰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를 뭐 15분에서 25분 정도 진행을 시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비단 요 행사뿐만 아니라 그전에 워크숍에서 내부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인터뷰가 정제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제공이 되어야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인터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이 확실히 태도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강화시켜야겠다 생각을 했고 일단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이런 식 정도의 홍보 포스터를 가지고 학생들이 쭉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보신 홍보 부스 같은 경우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한다면 데모데에 있는 전문가들 대상 저희가 이제 세 분의 심사위원을 모셨는데 투자 파의 대표들을 모셨거든요. 그분들한테 전문가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발표하는 시간이 뭐 행사가 다르긴 하지만 보통 정부 창업 지원 사업의 피칭 시간이 10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을 IR 피칭이 5분 내로 많이 끊거든요. 그래서 그 5분의 제한 시간 내에 본인 걸로 발표를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는 데모데이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근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나중에 피드백을 이제 심사위원들 받았을 때 그래도 기존보다는 올해가 좀 더 나아졌다고 생각한 거는 본인들이 이제 그런 정부 창업 지원 사업에 심사자로 참여하시는데 이 팀들은 지금 수준에서 한 팀은 그냥 예상을 갈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제대로 지원을 했구나라는 이제 희감을 느꼈고요. 어쨌든 그 지상학 엑스포에 참여하셔서 보셨다면 저희가 육성했던 20팀의 사업 아이디어가 어떤 형태로 나타났고 어떤 식의 결과물인지 다들 이제 공유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경우고요. 소비자
조사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데 그게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이게 올해 두 팀이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는데 펀딩 금액은 아쉽습니다. 사실 저는 요청하는 게 2천만 원 이상을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2천만 원 이상이 돼야 그나마 시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아직 그 금액이 목이 적고 이 팀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따로 그 진도 코칭을 할 때 물어봤습니다. 왜 이 금액이 나오고 하냐 라고 얘기했을 때 본인들이 많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런 포인트를 본인들이 놓쳐서 그 상세 페이지에 그런 부분이 어필이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그 미팅 같은 경우는 아마 6월쯤에 추가적으로 크라우드 펀딩 한 번 더 도전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조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지만 이런 매출을 낼 수 있는 경로가 있는데 서비스 팀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목표 자체를 그러니까 창업 지원의 목표를 어떻게 잡을 거냐 실제 가장 그 정보 공시에도 나와 있듯이 창업자 수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창업이라는 것은 단순한 행정처리입니다. 사업자 등록이라는 걸 등록하게 되면 창업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학생들한테 사업자 등록을 해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 근거를 이 웨이브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고 그 근거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소비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라는 걸 출발점으로 해서 그게 시장에 있는 고객이 모이면 시장이 되니까 그 시장 적합성이 있는 제품, 그게 제품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보이는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다 포함해서 그냥 프로덕트라고 하니까 그런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그것까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을 제공하면서 결국은 정부 창업 지원 사업을 연계해서 창업을 하는 거를 저희 목표로 잡고 있어서 밑에 있는 것처럼 정부 창업 지원 사업에 연계를 시키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창업 여기 보시면 신청팀 수가 있는데 초기에는 신청팀 수가 사실 많지 않아서 저희도 그냥 들어온 팀을 다 데리고 진행을 했지만 그나마 입소문이 좀 나서 그런지 몰라도 신청팀 수도 꽤 늘었고 그 중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20팀을 운영하는 거가 거의 맥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팀을 데리고 지원을 진행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사실 22년도에 저희가 지원했던 팀이 그 해 정부 창업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 다음 해에 받게 되는데 22년도에 저희가 지원한 팀에 대해서 평가적으로는 4팀이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예비 창업 패키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천만 원 제공을 주고요. 그걸 가지고 창업을 해라 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4팀이 결과적으로 5천만 원을 받고 지원을 받고 창업을 하게 되는 그런 팀이 나왔고 그리고 비대면 창업 지원 사업이라는 지금은 종료된 사업인데 저 사업도 있었는데 저게 이제 밑에 써있지만 앞서 그 투자를 받고 그다음에 키스까지 된 그 팀이 비대면 창업 지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 컨설팅을 해줬거든요. 그걸 통해서 연결이 되고 쭉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20팀, 이게 그러니까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어떤 프로세스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20팀 중에서 그래도 3에서 4팀 정도가 정부 창업지원에 연결되면 좋지 않을까? 그거에 플러스해서 여기 빠져있긴 하지만 저 밑에 있는 것처럼 그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 사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 크라우드 펀딩 지원 사업이라는 거 같은 경우는 크라우드 펀딩을 하겠다는 팀한테 자금적 지원을 많지는 않지만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지원을 하고요. 그게 서울시, SBA라는 데서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경기도 쪽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지원 사업들을 그 당해 뽑은 그 팀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핀테크 혁신 스쿨이라는 것도 보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아산나눔재단에서 진행하는 그런 뭐 프로그램으로 해줄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나가볼래 얘기했을 때 그 좀 더 뭐랄까 저희 코칭을 하면서 좀 더 관리가 잘 됐던 팀들은 훨씬 많이 참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많은 24년도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팀이 예창에 가지 않을까 이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년치를 정리를 하자면 제가 고민했던 건 과연 정부 창업 지원 사업에 이 학생들이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초기에 사업 아이디어를 받아보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채워줄까에 고민을 했고 그게 신기하게도 그 11월 말에 저희가 보통 그 부스 행사를 하는데 행사 이후에
확실히 모티베이션 된 친구들은 그 2월까지 준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도전하려는 친구들도 좀 생겼고 실제 선정이 돼서 진행하는 데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진행을 했던 거 보시면은 제조팀이 10팀이었고 서비스팀이 10팀이었습니다. 이거는 그 내부적인 평가에서 선정을 하는데 혹시나 제조팀은 그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기가 좀 쉽지 않은 역시나 그 서비스 쪽이 어쨌든 확장 가능성을 높게 보기 때문에 그런 약간 도전을 해봤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생각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그 전에 창업지원 사업에 내창에 선정됐던 팀들이 그대로 다 그 중에 3팀이 청창사에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정부 지원 사업도 단계별이라기보다는 여러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트랙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창을 가고 그 다음에 초창이라는 그러니까 초기 창업 패키지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매출 수준이 1억 이상은 무조건 돼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 팀은 그렇게 못 나옵니다. 그래서 상장 창업 상황학회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를 시켰더니 그쪽으로 연계돼서 들어갔고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사례나 이런 것까지 나올 수 있어서 되게 좋은 뭔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지표를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웨이브 프로그램은 비교과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20팀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쨌든 3년간 저희가 목표치 잡은 거가 창업자의 노출이지만 창업자가 좀 더 유의미한 형태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이 작동된다는 걸 좀 더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게 성과적으로는 정부 창업 지원 사업에 연계되는 팀들이 나오고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건 사실 이 팁스랑 연결된 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팁스 같은 경우는 투자금의 5배를 R&D 자금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이라는 거는 지분을 받아가니까 지분 투자 형태인데 그러면 기업에 지분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이 들어오면 대신에 그 투자금에 대한 지분을 넘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원금은 그게 없는 거죠. 근데 팁스가 현재 지원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중에 가장 큰 지원금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투자금의 5배고 최대 5억까지 지원하는데 매치워커 같은 경우는 그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에서 1억 좀 넘게 투자를 했고 선정돼서 5억을 지금 R&D를 받는 거거든요. 즉, 이 매치워커는 25년도에 2억의 자금을 받고 이제 성장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이제 들어가서 사실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진행을 할 때 저 팁스를 보내는 팀을 만들고 싶다는 되게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도 팁스에 선정되는 팀이 나와서 일단은 뿌듯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대학의 창업지원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그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고 그냥 어떤 형태로 창업 생태계의 소위 탑플랫을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1.3조입니다. 아시는 분 아실 수 있지만 이 기업 가치가 1.3조짜리 이렇게 나왔고 보통 스타트업 세팅에서는 1조가 넘으면 유니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최근에 거도 나오고요. 예전에 배민이라던가 쿠팡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1조 클럽에 들어가서 유니콘이 국내에 11개 회사가 있다, 12개가 있다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 기업 가치는 실현된 기업 가치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이 팀도 기업 가치가 그 합병이 되기 전에 1조가 넘어서 유니콘에 들어갔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팀은 리벨입니다. 서울대 기술지주에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 서울대 기술지사 대표님도 그 얘기를 하셨고 다른 기사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대표님이 리벨리온 그 대표를 만났을 때 사업계획서 한 장짜리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본인은 초기 투자를 결정했다고 굉장히 뿌듯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투자가 진행이 됐고 그 기업이 거의 한 3년에서 4년 만에 합병이 돼서 1.3조의 기업 가치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쭉 이렇게 기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한 방에 팍 들어가는 게 아니라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계별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 단계별 투자의 금액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라운드를 구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필요 없거든요. 기업 가치가 딱 설정되면 그 기업 가치의 지분 얼마를 했다는 그 금액이 들어오는 거고 보시면 거의 초기 투자 자체가 144억, 145억이 투자가 돼요. 그게 점점 커지는 게 보였고 결국 맨 마지막에
파키온이라고 SK 계열사인데 이쪽이랑 합병되면서 기업 가치가 1.3조가 확정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클 수도 있는 거고요. 보시면 21년도부터 24년도에 그 투자가 쫙 이루어져서 현재 이게 돈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분 가치는 없어요. 1.3조를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매번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투자를 했나 찾아봤더니 정말 그러니까 문서상 확인할 수 있는 건 3번이었어요. 기사를 찾아보면 내용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때문에 서울대 기술 회사는 팁스사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팁스 그러니까 이 리벨리온이 팁스를 탔거든요. 그래서 초기 투자가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빠져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첫 시드라고 얘기한 투자가 55억 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번 놓고 끝낸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서울대 기술기술에서 쫓아간 거예요. 가는 겁니다. 이게 지분 투자에서 지분을 유지를 시키고 싶으면 또 추가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다만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에 설정됐던 기업 가치의 퍼센트를 희석이 발생해서 나머지 퍼센트 채우는 건 그 다음 기업 가치의 금액으로 지금 뭐냐면 더 많이 돈을 줘야 그 지분을 유지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서울대 기술기술에서는 세 번을 쫓아 들어간 거고, 네, 그래서 저기 서울대 기술지구회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멀티플이라고 개수가 32배가 나왔습니다. 즉 1억 투자했으면 이 회사는 그렇게 쫓아 들어갔어도 39억을 본다는 얘기고요. 근데 금액을 보시면 1억 정도 투자한 게 아닐 거라서 제가 볼 때는 서울대 기술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300억, 400억을 벌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이런 식의 투자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리벨리온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 지분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딴 건 보지 마시고 기업 가치는 그냥 시장에서 결정합니다. 이거는 공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결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너의 기업 가치가 보통 시드 투자가 들어갈 때가 14억 정도를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1억을 집어넣어서 지분을 거의 7% 받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기업 가치가 낮아버리면 투자를 할 의미가 사실 되게 부족한 거죠. 리스크가 더 많아진 투자. 즉, 기업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리스크는 줄지만 그만큼 지분의 금액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반대로 지분 가치가, 기업 가치가 낮으면 리스크가 큰 대신에 그 금액은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투자자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건데, 어쨌든 처음에 1억을 봤을 때 추가 매수 없다고 봤을 때 그 기업 가치가 대략 15억에서 70억이니까 4배 정도 튕겨졌다고 보면, 그럴 때 기업 가치, 그러니까 투자 후 기업 가치는 80억이 될 거고요. 지분 희석이 2.5 발생하기 때문에 원래는 6.27%인데 되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줄어드는 게 싫으면 쫓아 들어가는 거죠. 그게 추가 매수하는 거고요. 어찌됐든 줄었다고 쳐도 이 지분 가치는 1억에서 4.7억으로 증가를 하죠. 그게 투자가 대수 투자가 몇 번 진행되면 결국은 1라운드에서 3라운드 사이에 12배. 그러니까 이게 지분 투자의 개념인데, 여기에 빠져있는 건 물론 시간적인 개념은 빠져 있습니다. 근데 보통 지분 투자는 18개월 단위로 진행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보통 1라운드 했을 때 잘 나가는 기업들은 1년 정도 지나면 바로 다음 라운드 구두 형태를 성장을 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이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그래서 IRR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그런 시간적인 개념을 빼더라도 제대로 된 그 기업에 저희가 투자를 하고 그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 그러면 지분 수익은 상상하지 못할 수준으로. 그래서 미국의 VC 같은 경우나 AC 경우는 보통 초기 투자의 멀티플을 100배 가까이 보거든요. 다만 추격 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게 줄 수밖에, 배수는 줄지만 금액 단위는 커지는 형태는 나타나긴 합니다. 어쨌든 이게 지분의 투자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를 서울대 기술지수, 한양대학교 기술지수, 연세대 기술지수 이런 데서 많이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스타트업에 대한 관리입니다. 이건 이제 카이스트에서 팁스 기업들을 다 모아놓은 걸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5월, 6월에 팁스가 새로 선정돼서 그 중에 동물 기업이 있는지를 래핑을 해놓은 거고, 밑에 숫자를 보시면 전체 팁스 선정사 중에 2,7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카이스트 출신이 308개가 됩니다. 그렇게 얘네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팁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 사업 중에 가장 큰 지원금 규모를 가지고 있는 팁스인데 그 정도에 되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그 정도 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이경민 교수님도 카이스트 출신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표시를 안 했는데 그쪽도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빈큐브라고 화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 보시면은 저기에 2차원 이런 식으로 비창업자에 대한 네트워크 관리라든가 그들을 통해서 뭔가 다른 추가적인 시너지가 발생하는 이걸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구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가 가장 구직적으로 완성도가 높다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물론 사업도 많이 하고 인력도 많아서 그렇긴 한데, 저희가 사업 활성화 협의회를 진행하면서 한양대학교 창업전단 팀장님을 모셔서 그 내용을 좀 들었거든요. 그쪽도 이제 물론 전략적인 방향성이 좀 변화하긴 했지만, 최근의 방향성 자체는 사업 자체 규모 있는 사업만 진행을 하고, 그게 좀 더 실질적인 창업으로 이어지고 학교 수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태를 바꿔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수행 건수 자체가 정부 수주 사업 자체의 숫자가 쫙 늘어가다 확 줄어듭니다. 이 사이에 대비 좀 크긴 하지만 저 이유가 물론 중기부에서 중복 수행 사업을 좀 줄이는 형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한양대 창업지원단 전략상 우리는 정보 있는 것만 하겠다, 그리고 그걸 잘 하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움직이고,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조직 자체도 저희는 없지만, 저희는 이제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초기 창업자가 아니라 사실상 예비 창업자를 지원을 하는 형태만 지금 웨이 프로그램은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투자가 갔을 거고 더 많은 금액의 지원을 받고 투자를 받고 하려면 그 이후의 기업들을 저희가 관리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조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그런 초기 기업, 그러니까 초기 창업센터가 사실은 예비 초기 다 커버하고 있고요. 그런 기업 중에 살면서 넘어가는 기업은 도약센터라는 걸 통해서 사업화를 지원하고, 그걸 글로벌 협력을 위해서 글로벌 교육센터에서 미국이랑 중국이랑 베트남 이런 데서 지사들과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조직적인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른 데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분 투자를 통해서 수익화하는 걸 하고, 두 번째는 그런 공무들 네트워크 관리를 하고, 세 번째는 조직적으로 이렇게 세계적인 관리를 한다.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 과정들이 탑 클래스가 진행되는 거고, 그 안에서 과연 우리는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보신 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스타트업이 뭐냐라는 정의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키워드만 꼽아보면 결국 문제 해결, 비즈니스 모델, 그다음에 MVP, 피버팅, 그다음에 마지막 분은 Y 컴비네이터라고 엑셀러레이터라는 개념을 만드신 투자자인데, 그분은 결국은 스타트업을 왜 지원하냐라고 했을 때 빠른 성장을 통해서 지분 수익을 얻기 위해서다. 즉 성장을 배제하고 스타트업을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스타트업 지원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20개의 예비 창업팀들도 이런 개념들을 어느 정도 수치를 해야 본인들이 어떻게 할 건가, 이 방향성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게 10년대 포브스에서 나온 내용이고 지금 21년대에 나온 내용인데, 왜 스타트업들이 망하는가라고 했을 땐 1, 2위가 좀 바뀌긴 했지만 읽어보시면 내용이 거의 동의합니다. 첫 번째, 시장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만든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걸 못한다고 하고, 그 당연한 걸 못하기 때문에 상업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시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게 할 거냐, 이게 현재 기업가들 과정의 가장 큰 숙제고, 그런 것 때문에 앞에 나왔던 개념들이 쭉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결국 그거예요. 이들이 그런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죠. 근데 그 자금이 성과가 되기 전에 소진되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동일하거든요. 그게 17년대 때 두 번째 나다가 그 20년대 첫 번째 논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약간 설문 문항 자체가 바뀌었고, 그게 여기는 투자적인 관점이 있었다면 더 앞으로 지원론적인 관점까지 있기 때문에
순위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17년도, 21년도에 대비에도 불구하고 저 문제는 여전히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결국은 어떻게 시장에서 필요한, 즉 시장은 소비자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필요한 물건을 만들게 해줄 거냐.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할 때 성공을 하려면 이런 단어들을 단계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많은 개념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게 함수처럼 작동을 하는데 문제는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표현하는 게 이게 부정방정식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즉, 변수는 되게 많은데 고정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다 바꿔가면서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잘 빠르게 생각할 거냐 그 부분의 개념이 가치 제한이라든가 차별화라든가 비즈니스 모델, 타이밍, 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자체 하나하나도 함수적인 느낌을 갖지만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다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한 번에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단계적으로 끊어서 1번은 뭘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마일스톤 계획이라고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을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게 뭐냐라는 측면이 문제적인 관점에서 정의가 되면 그게 두 가지 과정을 동시에 통해서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객 개발이고 또 하나가 MVP라는 겁니다. 즉, 고객 개발은 내가 해결하려는 문제로 인식하는 고객이 있고 그들이 누군가를 찾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문제 해결을 해주면 오늘의 사람은 누구냐까지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그런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MVP. 그냥 말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 MVP라는 것도 최종 상품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한 번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단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개발의 관점에서는 고객을 찾고 그가 내 고객인지 다시 확인하고 그다음에 내가 제공하는 솔루션이 그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한 거야. 근데 그 필요한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돈을 낼 수 있는 거야. 까지로 확인해야 되는 이 과정이 반복적으로 수행돼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초기에 스타트업은 그게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인터뷰를 통해서 검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인터뷰를 통해서 검증을 해서 그 검증된 결과를 갖고 MVP를 만들어 나가면서 지속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거를 이제 시키려고 하고 그게 최종적으로 나온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행사를 통해서 소비자를 만나는 과정. 근데 그게 소비자를 그냥 만난다고 만나지도 않는 거고 본인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면 인터뷰를 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즉 소비자 인터뷰를 통해서 검증 가능한 결과를 분석해서 계속 피벗팅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 자체를 학생들한테 던져주고 그거를 또 수행하게 하는 게 8개월과 과정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을 결국 설득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용어가 여러 가지지만 창업시에는 MVP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아마 디자인 공학이나 그쪽에서는 프로토타이핑 또는 뭐 그런 식의 단어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칭해서 비주얼 프로토타이핑 이렇게 있긴 한데 어쨌든 MVP에는 가지고 고객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프로덕트를 구성하라는 거. 이해가 틀린 이유는 고객이 원하는 게 차라면 상관없겠지만 차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차를 제공한다면 1, 2, 3번 단계에서는 사실 고객이 만족하지 못해서 4번까지 가야 되는데 그 문제는 지금 지금 제공하고자 하는 게 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즉 밑에 거를 요거로 취하면 나는 특정 목적지까지 빨리 가고 싶어. 근데 그게 차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빨리 가고 싶은 할 것이 뭐냐라는 관점에서 하나씩 검증해 나가라는 거죠. 즉 빨리 나는 목적지를 가고 싶어. 그렇다면 스케이트보드는 어때? 그럼 스케이트보드가 그 핵심 가치는 어느 정도 제공할지 몰라도 난 그보다 더 빨리 가고 싶어. 또는 더 편하게 가고 싶어. 갈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 그 다음에 손잡이를 받았어. 자전거로 바꾸거나 그 다음에 거의 모터사이클을 이런 식으로 통해서 단계적 검증을 하라는 부분이 MVP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커스터머 디스커버리와 MVP의 두 가지를 바꾸고 결국 고객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을 이제 진행한 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올해 저희가 지원했던 팀이 힘든 팀입니다. 이 팀한테 동일하게 과정을 보냈고 이 팀이 수행한 내용을 보면 이 팀은 그 알바를 우리가 카페와 같은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 중에 행정관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바생의 관리를 어떻게 도와줄 거냐를 준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점주도 만나고 알바생들도 만나서 그들의 문제를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 서비스를 쓸까 안 쓸까까지 신청 인터뷰를 진행해서 뽑아낸 게 일단 저도 몰랐습니다. 그 주유수단이라는 것 때문에 알바생들을 조그만 디자인을 하더라도 전자투명 방식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즉 저는 첫 번째 질문이 우리가 잡으면 알바생이 얼마 안 될 텐데 알바생들을 관리까지 해야 돼? 근데 그게 이제 인터뷰를 좀 해결이 되는 거죠. 전자투명을 쓴다면 한 달에 그 관리를 위한 품이 많이 들고 그 품에 대한 걸 확인을 한 거고요. 밑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점수들이 하루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이 팀에 가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엄청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그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이 사람들이 돈을 내겠다까지 확인을 한 거죠. 그걸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저런 식의 서비스를 제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나온 건 아니고요. 이들이 제공하는 건 기본적으로 관리앱인데 그 관리앱에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첫 번째, 알바생들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구하는 게 일이라고 합니다. 스케줄 관리가 양쪽한테나 문제가 되지만 일정을 잡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데이터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 데이터를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 그래서 그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한 번 구하기 위해서 20번에서 25번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저희가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코칭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진행을 했고 이 팀이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1등 팀인데 이 팀은 현재 서울대 캠파에 합격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예상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성도 있고 실제 이 팀은 개발팀까지 붙어 있어가지고 곧 앱이 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하는 교육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동시에 진행시켜서 결과물을 얘기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설명드리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특별한 게 뭐냐면 PMF라고 해서 프로덕트 마켓 뜻입니다. 물론 그 전에 여러 용어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 친구들이 지원 사업을 받든 투자를 받든 뭘 하든 간에 PMF가 결정이 되어야 그에 대한 규모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마켓에 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심사자든 평가자든 투자자든 다 그걸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 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창업 지원 사업도 선정이 되는 거고 투자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더 큰 투자도 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3기에는 이 PMF를 어떻게 좀 더 강화시켜서 전달하고 그걸 만들어내는 팀 많이 만들까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창업자 아까 발표에서 투자 흐름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전에 창업자들이 공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업자들은 처음에 본인들이 이게 해도 좋은 것 같아 라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고조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디프레스입니다. 감정적인 부분이 안 되는 굉장히 겹습니다. 그런 과정을 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슬픔의 통로라고 하는데 이 통로를 겪어서 결국 여기 보이는 PMF를 발견해서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학은 이전에 PMF 발견 전 단계를 어떻게 빠르게 극복시켜 나갈 거냐를 지원하면서 전투를 하고 그 부분을 향후 맞춰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문창업자가 진행했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해만에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21년도 때까지는 예비 창업자 친구들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다가 예비 창업 PPT가 선정이 됐고 그러면 그 당해 8월 전까지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사업을 진행이 됐고 그 예비 창업 PPT 이후에 본인들의 방향성을 잘 못 잡아서 방황을 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을 했지만 지원사업들은 진행을 하고 그때 저희가 만나서 내면 성과 육성 사업에 사업 계획서 쓰는 걸 지원을 했고 그게 선정되면서 탄력을 받고 쉽게 말하면 이 팀이
매출이 안 나와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비 창업 패키지 기간 동안 하지 못한 게 되게 아쉬웠다. 그래서 그걸 22년도에 고민을 많이 하고 20년도 때 그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솔루션을 찾아가면서 매출과 함께, 지원과 함께 매출이 붙으니까 상상사를 들어가서 투자를 받아서 이런 픽스까지 간. 그러니까 결국 이 과정만 하더라도 사실은 4년, 5년 정도 과정을 겪거든요. 이 친구는 활동을 했던 기간은 17년도에 SK 청년기상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왔고 쭉 진행한 거라서 본인으로서는 거의 10년 가까이 창업 활동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해 한 해만 지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좀 창업에 의지가 있고 아이들도 괜찮고 하는 분들은 좀 자기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마무리인데 창업교육의 지원 목적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MF 중심으로 KMF를 작든 크든 그 KMF가 나와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KMF에 어떻게 도달을 할 거냐. 근데 저희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좀 더 시행착오를 줄이고 전략적으로 빠르게 도달할 거냐. 그러니까 스텝은 뭐 예비 창업 패키지, 그 다음에 청년 창업학원학교, 그 다음에 뭐 초창을 가고 뭐 다른 지원 하고 이렇게 가도 되지만 한 방에 사실은 팁스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한 고도화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년짜리 프로그램이 아니라 단년 지원을 할 수 있는 예비 창업팀을 들어오는 신규로 들어오는 팀도 지원을 하지만 그 중에서 정부 창업팀을 하게 되고 성장하는 팀들은 뭐 따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기본적으로 예비 창업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는데 학교에 있는 재원들, 행사도 있고 호텔, 중심대학도 있고 그런 사업단들에서 지원을 연계해서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면 예비 창업팀을 보내고 거기에 1년이거든요. 그때 빠르게 성장시켜서 청산사를 보내는 거까지 학생들을 주시시켜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뭐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가니까. 근데 그 정도 목표를 설정해 주지 않으면 사실 그 8개월간의 과정이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뚫고 나가려면 그 정도의 기전이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 가이드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관리 체계. 이력도 부족하긴 하지만 좀 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저희는 기본적으로 슬랙을 쓰고 있는데 이런 관리 체계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입니다. 이게 있는 패키지코드가 했던 얘기인데 그 당시에 할 것에 대해서 물었다면 빠른 말을 얘기했을 거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빠른 말이 아닌 차를 만든 거죠. 저게 MVP의 개념을 따지자면 원하는 게 빠른 말이야? 아니면 빨리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냐를 제대로 정의했고 했기 때문에 헬리코드는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것처럼 고객은 사실은 뭘 원하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요소라든가 관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캐칭하는 게 창업자 역할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결국 설득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설득 과정이 행동을 바꾸는 설득 과정. 즉, 스타트업 입장에서 고객은 내가 제공하는 솔루션을 돈을 주고 팔아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 투자자한테는 본인의 사업이 확장 가능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순 10억짜리 회사가 100억이 되고 3억이 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줘야 투자를 하겠죠. 마지막으로 심사자는 창업지원 사업의 심사자라고 본다면 그들은 지원 사업의 목표를 내가 달성해 줄 수 있다라는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관점으로 저희는 학생들을 육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었지만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국정 목사님 스티브 잡스 같지 않습니까? 긴 발표 감사드립니다.